소수 집단 우대 정책 논쟁, 권리 대 자격. 셰릴 호브드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녀는 돈을 벌어가며 고등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그리고 세크라멘토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대학교에 다녔다. 이후 텍사스로 이주한 그녀는 텍사스 최고이자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텍사스 법학대학원에 입학 원서를 냈다. 그녀의 학업 평균 성적은 3.8에다 입학시험도 꽤 잘 보았지만 100분이 83점, 결국 떨어지고 말았다. 백인인 호브드는 입학을 거절당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합격생 중에는 그녀보다 대학 성적과 입학시험 점수가 낮은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있었다. 그 대학은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실제로 대학 성적과 입학시험 점수가 호브드와 비슷한 소수 집단 학생들은 모두 합격했다. 호브드는 자신이 차별에 희생되었다고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은 로펌을 비롯해 주 입법기관, 법원 등 텍사스 법조계의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텍사스 법학대학원의 사명 중 하나라고 답했다. 대학원장 마이클 샬롯은 이렇게 말했다. 문명사회에서 법은 그 법을 통한 판결을 받아들이려는 사회의 의지에 크게 의존합니다. 법 집행에 모든 집단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없으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어집니다. 텍사스주에서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은 전체 인구의 40%에 이르지만 법조계에서 이들의 비율은 훨씬 적다. 호브드가 입학 원서를 낼 당시 이 대학원은 입학생의 약 15%를 소수 집단에서 뽑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학교는 이러한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소수 집단 지원자에게는 그렇지 않은 지원자보다 낮은 합격 기준을 정해두었다. 그러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입학한 소수 집단 학생들은 모두 학업 수행 능력이 있으며 거의 모두 무사히 졸업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다고 대학 관계자는 밝혔다. 하지만 그런 사실이 호브드에게는 별 위안이 되지 못했고 그는 여전히 자신이 공정치 못한 대우를 받았기에 합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소수 집단 우대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호브드가 처음이 아니었으며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지난 30년간 법원은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둘러싸고 제기된 도덕적, 법적 문제와 씨름했다. 1978년에 있었던 베키 소송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데이비스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의과대학의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간발의 표차로 인정해 주었다. 2003년에 대법원은 미시간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소송을 놓고 찬반으로 의견을 팽팽히 맞서다가 결국 인종은 입학시험에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반면 캘리포니아, 워싱턴, 미시간의 유권자들은 공교육과 취업에서 인종별 우대 정책을 금지하는 법을 최근 제정했다. 법정에서는 고용과 입학에 적용되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미국 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하는지를 다룬다. 하지만 법률 문제는 제쳐두고 도덕적인 문제에 집중해보자. 취업과 대학 입학에서 인종과 민족을 고려하는 행위는 정의롭지 못할까? 이에 답하려면 소수 집단 우대 정책 지지자들이 인종과 민족을 고려하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근거를 살펴봐야 한다. 표준화된 시험의 격차 조정하기, 과거의 잘못 보상하기, 다양성 증대가 바로 그것이다. 찬성 의견.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시험 격차를 조정한다. 인종과 민족을 고려하는 이유 중 하나는 표준화된 시험에서 존재할 수 있는 편향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SAT 같은 시험들이 학습 및 업무 수행 능력을 제대로 예측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1951년 보스턴 신학대학원 박사과정에 GRE 대학원 입학 자격시험 점수가 심통치 않은 사람이 지원했다. 후에 위대한 연설가가 된 젊은 마틴 루서 킹은 구두 적성 시험에서도 평균을 밑도는 점수를 받았다. 아무튼 다행히도 그는 입학을 허락받았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은 경제적 차이를 조정하고 난 뒤에도 표준화된 시험에서 백인 학생들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험 점수에 격차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학생의 학업 성취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표준화된 시험을 이용하려면 학생의 가정, 사회, 문화, 교육 배경을 고려해 점수를 해석해야 한다. SAT에서 똑같이 700점을 받았더라도 사우스 브롱크스에 있는 열악한 공립학교를 다닌 학생이 맨하튼의 부유한 지역인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인류 사립학교를 졸업한 학생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생의 인종, 민족, 경제적 배경을 고려해 시험 점수를 평가한다고 해서 대학의 학업 성취 가능성을 보고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취지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고려는 단지 학생들의 학업 성취 가능성을 정확히 알아내려는 시도일 뿐이다. 소수 집단 우대 정책과 관련한 진짜 논쟁은 나머지 두 가지의 근거와 연관이 있다. 하나는 보상 논리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성을 증대하는 수단으로 보는 논리이다. 찬성 의견.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과거의 잘못을 보상한다. 보상 논리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수단으로 여긴다. 소수 집단 학생들을 불리한 처지에 몰아넣은 과거의 차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입학 허가를 가장 우선하는 혜택으로 보고 과거의 부당함과 그로 인해 지금까지 이어지는 불이익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그 혜택을 나눠줘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보상 논리는 거센 반박에 부딪히곤 한다. 비판자들은 보상받는 사람이 애초에 피해자가 아닌 경우가 많고 보상하는 사람 역시 과거의 잘못의 책임자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한다.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의 수혜자 가운데 상당수는 도심 빈민가의 흑인 및 히스패닉 젊은이들이 겪는 불이익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중산층 소수 집단 학생들이다. 왜 풍요로운 휴스턴 교회에 사는 흑인 학생이 그들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야 했던 셰릴 호브드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려야 하는가?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돕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라면 인종이 아니라 계층을 고려해야 한다고 비판자들은 주장한다. 그리고 노예제와 인종분리 정책이라는 역사적 부당함을 보상하려는 것이 소수인종 우대 정책의 목적이라면 그 부당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호브드 같은 사람에게서 보상을 끌어내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단 말인가?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보상의 수단이라는 주장이 이러한 반대에 대답할 수 있는지 집단적 책임이라는 어려운 개념에 달려있다. 우리는 과거 세대가 저지른 잘못에 도덕적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도덕적 의무가 어떻게 생기는지부터 자세히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의 책임만 지면 되는가? 아니면 역사적 정체성을 지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도 져야 하는가? 이 문제를 짚어보기 전에 나머지 근거인 다양성 논리를 먼저 살펴보자. 찬성 의견.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다양성을 증대시킨다. 다양성 논리는 이견이 분분한 집단적 책임이라는 개념에 의존하지 않는다. 입시에 혜택을 받은 소수 집단 학생이 개인적으로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는가의 문제와도 관계없다. 이 논리는 입학 허가를 수혜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본다. 다양성에 근거한 논리는 공동선, 학교의 공동선이자 사회의 공동선을 앞세운다. 첫째, 학생들 사이에 여러 인종이 고루 섞여 있으면 출신 배경이 비슷한 학생들끼리만 있을 때보다 서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더욱 바람직하다. 학생들이 모두 특정 지역 출신일 경우 지적, 문화적 시야가 제한될 수 있듯이 인종, 민족, 계층 면에서 배경이 모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둘째, 다양성 논리는 불리한 여건의 소수 집단 학생들을 교육시켜 핵심 공직이나 전문직에 진출해 지도력을 발휘하게 한다면 대학은 지역 발전과 공동선에 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다양성에 근거한 주장은 대학들이 흔히 내세우는 주장 중 하나다. 호브드가 이를 제기했을 때 텍사스 법학대학 원장도 자기 대학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시민사회의 목적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학대학원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텍사스 법조계의 다양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흑인과 히스패닉이 정부와 법조계에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는 이런 면에서 자기 대학교 법학대학원의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했다. 소수 집단 출신의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선출직 공무원으로 일하거나 유명 로펌에서 일하거나 텍사스 의원 혹은 연방 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주요 관직에서 일하는 소수 집단 인재들은 거의 우리 학교 출신일 정도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백희 소송을 심리할 때 법적 조언자 자격으로 참여한 하버드 대학은 교육적 차원에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변호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하버드 대학은 학업 성적과 시험 점수가 입학 심사의 유일한 기준이었던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학문적 우수성이 유일한 혹은 지배적 기준이라면 하버드 대학교는 활기와 지적 우수성의 많은 부분을 잃을 것이며 모든 학생들이 경험하는 교육 경험의 질도 악화될 것이다. 과거에는 다양성이라고 하면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출신이 공존하는 대학, 도시 거주자와 시골 소년들이 공존하는 대학, 바이올린 연주자와 화가와 축구 선수들이 공존하는 대학, 생물학자와 역사학자와 고전학자들이 공존하는 대학, 장래 증권거래인과 교수와 정치인이 공존하는 대학을 의미했다. 이제 하버드 대학은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도 고려한다. 아이다호 출신 농장 일꾼은 보스턴 출신 학생이 가져올 수 없는 것을 하버드 대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흑인 학생은 백인 학생이 가져올 수 없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 하버드 학생이 경험하는 교육의 질은 부분적으로 학생들의 성장 배경의 차이와 거기에서 오는 관점의 차이에 좌우된다. 다양성 논리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제기하는 반박은 다음 두 가지다. 하나는 현실적 반박이고 다른 하나는 원칙적 반박이다. 현실적 반박은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인종적 우대 정책이 보다 다원화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편견과 불평등을 줄이기보다는 소수 집단 학생들의 자부심을 손상시키고 모든 이들이 인종을 더욱 의식하게 만들며 인종 간의 긴장을 높이고 자신도 특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백인들의 분노를 촉발한다는 것이다. 현실적 반박은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부당하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주장한다.